아무튼 우선 이렇게 제가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할 수 있는 이거를 해서 굉장히 저로서는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한 2년 만에 이렇게 작년 1월 달에 했으니까 거의 한 2년 만에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전에도 또 했었고요. 제가 뭐 항상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계속 이렇게 불러서 저로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걷다가 이번엔 또 제목이 이런데 제가 그저께 뭐 북토크에 이제 갔었는데 제가 이제 막 쓰는 글에 보면 인간의 이제 욕망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지구 환경의 위기와 기후 위기가 일어난다 이런 문장을 써요. 뭐 꼭 제가 만든 문장은 아니고 뭐 우리 뭐 기후 변화 이쪽 뭐 책 보다 보면은 흔히 나오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로 신학자, 목사님들이 꽉 계신 그런 곳이었는데 저한테 한 질문이 뭐냐면 욕망 때문에 오늘날 기후 위기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 욕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욕망이 전문가들이 꽉 차 있는 곳에서 이분들이 나한테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 제목도 이거 제가 정한 제목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라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정말 저한테 왜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좀 뭐 저한테는 제가 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서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고요. 다만 굉장히 이제 전국에 딱 그나마 이제 좀 다양한 이러한 분야의 이런 이제 여러 이 기후변화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좀 이제 만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확실히 제가 느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거를 뭐 조직을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대로 그렇게 이제 만나는 과정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기후변화 비상행동이라든가 이런 이제 연대체가 있는데 우리가 참 그 연대체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뭐가 연대를 하게 되면 더욱더 커다란 힘이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연대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약한 그러한 곳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각 거기에 참여하는 그 단체들마다 각자가 좀 굉장히 자기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대체 안에서도 좀 그러한 색깔들이 좀 이제 강하게 드러나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치열하고 또 목소리가 센 이러한 그러한 것이 더 관통이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하나의 목소리로 이게 이제 묶여져서 나올 때 어떤 우리가 그런 힘을 발휘를 하는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이렇게 확산이 되고 가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이게 우리의 사회 안에서 이게 하나의 그런 운동으로서의 변혁성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뭘 그걸 조직을 하는 사람들의 뭐 어떤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그 공감할 수 있는 함께 이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아직 힘을 발휘를 못하고 그런 연대체가 그 하나의 그 이야기로 묶어내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저의 오늘 이야기 뭐 지금 여기서 제가 길담에서 했던 이야기들 뭐 그 틀 안에서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다만 우리가 전체가 그렇게 어떤 연대의 힘이 되었을 때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을까? 하나의 그러한 재료를 한번 그냥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줄무늬에 디자인이 하나 있고요. 1850년에서 이제 최근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는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기온의 변화예요. 뭐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패턴은 거의 동일합니다. 바로 이제 이 기온의 상승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냐. 우리가 이제 노르웨이 유명한 화가 이제 뭉크라고 하는 화가 절규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려놓는데 그 그림을 옆으로 뉘어놓고 한번 찍 늘려놓으면 이 기온의 이 상승하고 있는 이 모습하고 굉장히 그 이미지가 좀 비슷합니다.
바로 이제 이 기온의 상승 안에 바로 우리 인류의 이 절규가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절규를 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전에 오늘날의 이 기후 변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자연에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있고요. 지속을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날씨는 변화가 돼야 되고요. 기후는 지속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폭염이 계속 이루어진다. 한 달, 두 달 계속 된다. 그럼 그 가뭄이 되는 거고요. 비가 계속 온다. 그러면 그거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 똑같으면 큰일 납니다. 끊임없는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기후라고 하는 건 지속돼야 된다. 우리가 뭐 사람도 뭐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게 그 사람이 그 성품이라고 하는 건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의 삶에 어떤 쇼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건 기후는 변화가 되지 말고 이 지속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바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이 날씨는 지속을 하려고 하고 지속을 해야 되는 기후는 또 변화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자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이제 그 물이 이제 가물어서 이제 물이 싹 다 말랐는데 그때 이제 고기들이 저 땅 위에 이제 드러나서 입에 이제 거품을 내 갖고 서로의 몸을 적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차라리 저 강 속에서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며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고기가 물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거는 물 밖에 내 동댕이 쳤었을 때 그 물을 의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의 그냥 삶 속에서 녹아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거는 변화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이거 위험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이게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일출될 때 그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얇은 저 막 안에 저 공기와 그 다음에 토양과 물과 저 생태라고 하는 저 얇고 여린 저 막 안에서 우리가 지금 생존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등장했던 그 생물 그 모든 종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멸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물종이 지구상에 등장한 다음에 살아남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멸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저 얇고 여린 막이기 때문에 저 안에 자그마한 변화만 있어도 이 생물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저런 멸종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뿐인데 지금 저 얇은 막이 어느 정도냐? 농구공에 그 코팅 칠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그 얇은 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지금 저 얇은 막을 갖다 붕괴를 시켜서 우리 스스로 지금 이 기후 위기, 지구 환경의 위기라고 하는 스스로의 멸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기후 환경 조건에서 또 만들어졌는지를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40만 년 동안에 이제 기온의 변화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때를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뭐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10만 년의 주기로 변하고 우리 이제 이른바 20률의 변화, 태양 주변을 동그랗게 돌다가 타원형으로 돌다가 이 주기에 의해서 빙기와 간빙기를 오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약 한 25만 년 전에 이제 지구상에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의 현생 인류들은 이 정도의 기후 변화는 다 적응하고 극복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동일한 뇌를 가진 존재들은 보통 한 5만 년 전 인지혁명이 그때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 증거로다가 동굴에다가 이제 완벽하게 뭐 이 그림을 그린다라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뼈를 갈아갖고 온갖 기구를 이제 발명을 하죠. 심지어는 이제 바늘까지 발명을 해서 옷도 꿰매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5만 년 전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 우리가 뭐 그림도 그리고 뭐 바느질을 할 정도다. 그럼 뇌는 우리와 거의 동일한 존재로 5만 년 전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농업을 시작한 거는 고작 10,000년 전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수만 년 동안 어떻게 동일한 뇌를 갖고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는가? 바로 이 자료가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전을 보니까 여기 녹색의 라인이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 평균 기온 14도를 0이라고 하는 기준점으로 해놓은 건데요. 지금보다 약 지구 평균 기온이 한 5도 정도가 이제 낮았었고요. 우리가 이때를 빙기라고 하고,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못하기 때문에 구름이 굉장히 적었고, 그래서 비가 굉장히 적게 내렸고, 지금보다 굉장히 건조한 기후였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건조해서 농사짓기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추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우리가 뭐 날씨라고 하는 게 왜 일어나냐면, 적도 쪽은 햇빛을 많이 받고 극쪽은 햇빛을 적게 받죠. 에너지 차이가 계속 생기죠. 자연은 이러한 차이가 생기면 절대로 그대로 두지를 않잖아요. 이 차이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온갖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바람도 불고 이제 비바람이 치는 이런 날씨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때 요 수만 년 전 요때에는 그 우리가 육지 면적의 약 25% 정도를 빙하가 덮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린란드 남극 거기 이제 육지 위이고, 오늘날은 육지 면적의 약 10% 정도를 빙하가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빙하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다만 빙하가 늘어났을 때를 빙기라고 하고 줄어들었을 때 간빙기라고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자, 지금보다 저 북쪽에 2.5배나 더 넓은 영역에 빙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햇빛이 들어왔다 반사가 돼서 다 되돌아가죠. 지금보다 훨씬 더 햇빛이 극쪽에 흡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보다도 적도와 극간의 에너지 차이가 훨씬 더 심했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굉장히 강력한 극단적인 바람이 불고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했고 극단적인 날씨가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때는 농사짓기가 거의 불가능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렵과 채집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었고, 2만 년 전부터 다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면서 기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혁명이 이때 이제 일어났고, 그래서 이때는 이 농업혁명 이후에는 바로 이제 이 단위 면적당 이 식량 생산량이 이 구석기 시절에 비해 갖고 약 100배를 갖다가 똑같은 면적에서 약 100배를 더 생산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00년 동안에 굉장히 기후가 이제 이렇게 안정적이죠. 이 안정적인 이 기후 조건에서 이제 농업이 출현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엄청난 식량을 생산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80억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러한 문명의 이제 토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면 무슨 굉장히 성능 좋은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화려한 휴대폰이라든가, 정교한 반도체라든가 그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그런 거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도 삽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래도 없다고 굶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문명의 가장 기반은 바로 이 먹거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먹거리, 이 농사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기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0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이 안정적 기후에서만이 농업이 가능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바로 이거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750년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1950년 이후에는 우리가 거대한 가속이라고 하는 인구부터 해서 사회 경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1950년에 25억이었던 인구가 지금 80억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고요. 경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거대한 가속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 거대한 가속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제 부유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바로 화석연료를 기반한 문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갖고 약 지금 1.3도까지 지금 기온이 상승된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1.3도 지구 평균 기온인데요. 어떤 지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 기온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지난 그러니까 공룡이 멸절한 이후에 지난 6,500만 년 동안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된 속도가 1000년에 1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지금 이미 100년 만에 1도로 지금 상승을 시켜놨다. 그래서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이미 이제 10배나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크기 1도, 2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변화의 속도가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 이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기후가 균형을 잡고 있다. 갑자기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10배나 빠르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기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될 거고, 기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기후가 불안정하게 될 거고, 기후가 불안정하게 되니까 바로 이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이번 세기 말에 2.8도까지 지금 상승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지난 40만 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2도 이상이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2도 이상의 기온을 상승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런 기후 환경 조건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계속 지속을 할런지 멸절을 할런지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이 자체는 끊임없는 또한 위험의 역사이기도 해요. 온갖 뭐 자연재난, 감염병, 뭐 전쟁에서 뭐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는 막 수백만 명씩도 그렇게 죽어나갔잖아요. 자, 그런데 물론 그걸 당했던 사람은 엄청난 비극이긴 한데, 그런데 인류 전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지금까지 인류가 그 경험했던 모든 위험은 바로 다 회복이 가능한 그러한 위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기후 위기는 지금까지 위험과는 달리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앞에 그림에서 지난 10,000년 동안에는 기온이 떨어져 봤자,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그 평균 기온에서 떨어져 봤자 0.5도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해요. 그 다음에 올라가 봤자 한 0.5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1만 년 동안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이내에서만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1.3도까지 지금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다시 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1.3도에서 계속 올라가면 그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스프링도 조금 당겨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획 당겨 놓으면 이제 완전히 그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기 임계점,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이 지점을 이제 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기후 환경 조건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새로운 이러한 기후 환경 조건에서는 이 80억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이 문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기가 대단히 지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는 이 임계점이 바로 지구 평균 기온 1.5도, 2도를 넘으면 이러한 확률이 대단히 지금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도, 2도를 막는 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5도를 이제 막아야 되는데요. 자, 1.5도를 이제 어떻게 이제 막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980년 이후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2000년도부터 1.5도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 녹색의 라인을 따라서 줄였으면 됐었어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렸고요. 2020년도, 그러니까 IPCC 6차 보고서를 이제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1.5도를 막으려고 했으면 요 이제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부터 1.5도를 막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미끄럼 타듯이 줄였으면 되는 건데, 지금은 거의 롤러코스터 타듯이 줄여야만 이제 1.5도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줄여서 2050년에 탄소 중립에 이제 도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지난 2000년도부터 이렇게 녹색의 라인을 따라서 줄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이만큼을 더 배출을 해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지난 일이니까 퉁칠 수가 있냐? 미세먼지 같으면 퉁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대기 중에 배출이 돼서 대부분이 하루 이틀 만에 다 사라져 버리고요. 가장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한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 있으면은 다 자연적으로 사라지니까 이거는 뭐 퉁칠 수가 있는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얘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1.5도로 지금 현 수준에서 이제 막으려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가 이만
그만큼을 더 줄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현 세대,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지지 않으면 그만큼이 그대로 남아갖고 우리의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 등에다가 짊어지게 만드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서 지난 이제 2010년도까지 이제 기준으로 봐왔고요. 이 배출량으로 봐왔고, 요 당시에 우리가 1.5도를 막으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줄이고 2도를 막으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줄였어야 되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19 때 보니까 팍 줄잖아요. 이 상태 이대로 코로나19 때 그때 경제가 줄어든 그 상태로다가 계속 달려갔었어야지 1.5도를 막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2020년 이후에 바로 이제 이 배출량이 회복을 해버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었고요. 현재 상태로다가 우리가 그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 세기 말에 약 2.8도까지 지금 상승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DC 각 나라가 이제 그 파리 기후 협정에 의해서 이제 각 나라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 그 감축 목표로 이제 그 발표를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약 2.5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서 야 선진국이 이렇게 우리 잘 도와주면 이 조건부로다가 이렇게 잘 도와주면 우리가 더 많이 좀 줄일 수가 있어. 그것까지 한다 해도 지금 2.3도까지 지금 상승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목표인 1.5도하고는 굉장히 이게 이행에 이런 격차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8도까지 올라간다. 현재 정책 수준에서 각 나라가 하는 거 이번 세기 말에 2.8도인데 이게 우리 유명한 책이 있죠. 6도의 멸종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2007년도에 나왔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야, 지금 현재 배출되는 이 상태 그대로 내달려가면 이번 세기 말에 약 6도가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전 세계 각 나라가 하고 있는 정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0년도만 해도 4도까지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인류가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물론 이거 갖고서는 택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절반 정도까지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까지 지금 이 기온 상승이 줄어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 갖고 지금 안심을 해야 된다는 거는 결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1.5도를 이제 막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유엔에서는 또 하나의 목표를 제시를 하죠. 2050년 탄소 중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목표 앞으로 10년 이내에 현재 배출되는 거를 이제 절반 이상을 줄이라고 하는 이런 목표도 또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번에 IPCC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으로 앞으로 10년 이내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는가 각 부분별로다가 다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일 때 $100 미만의 기술만을 갖고서 줄일 수 있는 양을 다 더해봤더니 현재 배출되는 거를 앞으로 10년 이내 절반 이상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IPCC 보고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기술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점점 더 비용이 효율적이며 시민의 지지를 받는 기후위기 대응 기술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기존의 시스템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바꿔야지만이 지금 이게 달성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바꾸려고 하게 되면 비용이 들게 되겠죠. 그 비용도 다 계산을 다 해놨어요. 지금 1.5도를 막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냐. 선진국 같은 경우는 GDP의 2 내지 4%를 써야 되고 개발도상 같은 경우는 GDP의 4 내지 9%.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GDP의 약 4%를 투입을 해야지만이 1.5도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그렇다라고 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돈을 전혀 안 쓰냐? 아닙니다. 지금 이미 전 세계에서 GDP의 약 1.9%를 갖다가 기후위기 대응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러니 현재 투입되는 돈의 2배를 투자를 하게 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대전 때 영국이 그 국방비로 GDP의 55%를 썼습니다. 미국이 37.5%를 썼고요. 굉장히
그렇게 이제 그렇게 거의 뭐 전쟁 비용으로 GDP의 거의 절반을 이제 투입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미국 시민이나 영국 시민이 뭐 굶어 죽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다 건강하게 다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 뭐 민주주의도 지키고 뭐 나라도 지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전쟁 때 썼던 그 비용의 10분의 1 정도만 투입을 하게 돼도 바로 우리는 1.5도를 막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IPCC에서는 바로 우리 인류는 결코 돈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 기후위기 못 막는 건 아니다. 오늘날 이 기득권이 바로 이 바꿔야 되는데, 이거 전환을 시키고 다 바꿔야 되는 건데, 이거를 못 바꾸게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위기에 빠질런지는 몰라도 결코 인간의 능력이 시원찮아서 이 기후위기를 못 막는 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여기서는 각 나라의 이제 중앙은행,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 이런 사람들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모여갖고 국제 회의들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임원들이 뭐 아무튼 뭐 연설을 하게 될 텐데, 그 연설문을 싸그리다 모아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를 본 그러한 자료입니다. 중앙은행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는 게 목표이니까 뭐 중앙은행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사용 비율이 가장 높죠. 자,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이 인플레이션의 단어 사용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 대신에 기후변화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이러한 단어들을 중앙은행의 임원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하나의 챕터가 바로 이제 투자 및 재정이라고 하는 이런 챕터가 따로 있어요. 그냥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써놓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물리적 위험과 전환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리적 위험이다라고 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 몇 년 전에 그 태풍이 포항 앞바다를 지나가면서 포철이 침수를 당하면서 그게 생산 차질하고 복구를 하는데 조 단위의 돈이 들었잖아요. 바로 오늘날 기후위기를 막지를 않으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제 그러한 피해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물리적 위험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환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가 이제 탈탄소 산업으로 이게 전환을 하는데 자기 혼자 이 탄소 산업을 갖고 있게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자산의 가치의 하락이라든가 그 금융 투자를 받지를 못한다라든가 하는 이러한 이제 위험들, 이거를 전환의 위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여기서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내지 4도까지 올라간다. 이건 기후위기를 막지 않는 세상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기후위기를 막지를 않는다. 그럼 뭐 산업적으로 이 전환의 위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겠죠. 그 대신에 바로 이 물리적 위험이 굉장히 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도나 2도를 막는다. 이거를 우리가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막는 걸 의미를 해요. 이 경우에는 물리적인 이 위험은 굉장히 적어지지만 여기에서 바로 이제 전환의 위험이 일어나는데, 이게 전환 위험이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정책의 신뢰도에 의해서 이 전환의 위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정부가 들어섰는데 재생에너지 열심히 하자라고 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섰는데 재생에너지 하지 말자라고 하고,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 하게 되면 이게 기업 입장에서 이걸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전환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후 위기가 일어나도 기후 위기를 막아내도 바로 이와 관련된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서도요, 이제 이게 전환의 위험, 이 물리적 위험을 갖다가 다 계산을 해놨어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2024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지금 우리가 극단적으로 거의 기후 위기를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 2100년도에 우리가 이 GDP의 감소율이 거의 20%를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이런 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트함 기후 역량 연구소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후 파국을 의미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50년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기후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전 세계적인 이러한 소득이 약 19%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약 14%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제적 위기, IMF 외환 위기인데, 그때 우리가 한 해 거의 그냥 개인 소득으로다가 한 9% 정도가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14%는 그거보다 큰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바로 기후위기를 막지 않은 기후 붕괴로 인한 이 경제적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IMF 외환 위기야 우리 1, 2년 고생하고 바로
바로 회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후변화 이 위기는 이게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저 상태가 그냥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될 거다. 이러한 그래서 IMF 외환 위기보다 더욱더 격렬한 이러한 위기가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지내고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정책 결정자들이 너무나도 이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포스담 그 연구소에 거기에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2050년에 기후 붕괴가 일어났을 때 19%가 줄어드는 그 문제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역적으로 저렇게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열대, 아열대, 저기 붉은 지역은 최대 이 소득이 2050년도가 되게 되면 약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약 30%까지도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해요. 열대, 아열대 대부분 가난한 나라죠. 가난한 나라들은 주로 농사로 밥 먹고 사는데,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바로 이 농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저렇게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북쪽에 있는 저 파란색으로 저렇게 칠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경제적 피해 이 비율 자체가 적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나 북유럽이나 카나다 같은 나라들은 이 기후변화 때문에 오히려 경제 성장까지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추운 나라가 따뜻해져 갖고 야외 노동 시간이 길어지고 농사가 안 되던 곳에 농사도 잘 돼서 저렇게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크게 피해를 보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다 이 온실가스 배출하고 별 상관이 없는 나라들이 가장 소득이 크게 줄고요. 상대적으로 오늘날 이 위기를 많이 일으켰던 이 북쪽의 이 부유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고 심지어는 경제적 이익까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 카나다를 보니까 경제 성장을 해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야, 그러니까 이게 틈나는 대로 저 카나다로 이제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만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시커멓게 칠한 이 지역도 이제 식량 생산이 굉장히 이제 모자라는 이 지역이 되고, 이뿐만이 아니라 기후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이 지역이 대부분 폭염으로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견딜 수가 없는 폭염이다.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10억 단위의 사람들이 바로 난민이 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10억 단위의 사람들이 살겠다고 남의 나라 국경을 넘나드는 세상이 된다. 세상이 그냥 아수라장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폭풍과 밀려오게 될 때 나홀로 저 꼭대기 있다라고 해갖고 이거를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내 이웃이 안전해야지만 나의 이웃이 나의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정의에 이제 이 문제가 여기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네이처 논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소득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1년 동안 4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가난한 사람, 이 40억명, 그 한 사람은 0.6톤만을 배출을 합니다. 이게 약 75배 차이가 나요. 우리가 뭐 사람이 능력이 차이가 나서 뭐 75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인정해 준다면 저는 대단히 비참한 세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득, 이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체 이산화탄소의 거의 절반을 배출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가난한 사람 이 절반의 사람은 전체 이 이산화탄소의 10%만을 배출합니다. 대단히 불평등하죠. 요 소득 요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럽연합 평균 수준으로만 각 사람이 배출을 해줘도 내일 당장 온실가스는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기후 위기는 바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일으킨다라기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의 과잉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10억 명이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산한 식량의 약 3분의 1을 지금 쓰레기로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산한 이 식량을 골고루 나눠 먹는다 약 120억까지도 부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억을 굶겨버리는 살벌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즘 뭐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면 야, 저거 수십 년 전이면 저 집안에 있어야 될 게 나와 있구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지금 이미 우리 인류가 지금 생산하는 이런 생필품들 80억이 부족함이 없이 다 생산 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온통 결핍투성이입니다. 분명 지구는 이 80억을 갖다 부양할 그 모든 것들 그 이상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토록
결핍 투성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지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너무나도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꼭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요. 야, 뭐 정의, 불평등, 뭐 골치 아픈 소리를 왜 하니?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저 인도, 중국,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아프리카, 저 남아시아, 인간가 사람 빠글빠글거리고 살아. 쟤네들 경제 성장한다라고 하면서 석탄 발전소 막 짓고 이러면 결국 그래서 지구 환경의 위기가 일어나고 기후 위기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들어보면 참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과학의 역사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직관 따랐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네, 정말 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동그란데. 그래서 이 직관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게 이럴수록 우리가 이 연구 분석 결과를 제대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억 명이 아까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식량 살 돈이 없어갖고 지금 굶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없어서냐? 하루 소득 1.9달러가 안 되면 이제 굶주리게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억 명한테 1.9달러씩 소득을 다 높여줘 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늘어나게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1% 미만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 5.5달러 미만으로 살아갑니다. 이 5.5달러는 유엔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한계선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절반의 그 40억 명 그 모두에게 하루 5.5달러씩 소득을 다 높여줘 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늘어나게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8%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18%를 여기 전교 5개 중에 그냥 하나 뽑아버리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살만하게 됐다라고 해갖고 결코 기후 위기나 지구 환경의 위기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바로 이 부유한 사람들의 이 과잉만이 오늘의 이 위기의 그런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네이처 논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CC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의 원인이었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여야 되겠죠. 저감, 뭐 완화, 감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뭐 물 문제, 식량 문제, 생태 문제에서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날 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지구는 물질이죠. 물질은 유한한 것인데 이 유한한 것을 우리는 무한한 인간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내달려가다가 결국 이러한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결국 이러한 지속 가능한 세상 이대로 갔다가는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 어린 세대들은 여기서 우리처럼 그렇게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걸 막기 위해 갖고 사회, 경제, 환경과 관련된 이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7가지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유엔에서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정리를 해놨죠.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바로 이 세상을 바로 연대와 협력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그래서 기후위기를 막는 거는 온실가스도 줄이고 기후 위험을 줄이고 그와 함께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정의롭고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 모두를 갖다가 우리가 기후 회복력 개발이라고 IPCC 보고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100년까지 이 기후 회복력 개발을 열심히 해서 이 지속 가능한 이 녹색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전혀 기후 회복력 개발을 하지 않아 갖고 파국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인류의 선택이 그 후 수천 년의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이 지속 가능한 창문이 너무너무 지금 빨리 닫히고 있다. 당장의 대응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 자리에 가게 되게 되면 이 녹색의 모든 길이 다 차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10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빨리 바꿔낼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될 텐데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짧은 시간에 세상을 갖다가 엄청나게 또 빠르게 또 바꿔본 경험들이 제법 많거든요. 소비에트가 저렇게 그냥 몇 달 만에 저렇게 무너질 거로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금방 무너지는 거고요. 또 세워지는 것도 또 금방 또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런 혁신들이 일어났었던 이런 사례들을 이제 다 모아갖고 혁신의 이제 확산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런 우리가 새로운 것들, 그냥 새로운 가치, 새로운 뭐 정책, 새로운 뭐 기술, 뭐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되게 될 때 우리가 뭐 어떤 이런 조직의 안에 새로운 것을 이게 적용을 시킨다. 모든 사람이 이거 찬성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 기존 시스템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그 저항들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얼리 어답터들이 그거를 쉽게 이제 처음에 받아들여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다수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새로운 거로 다 바뀌었다 해도 끝까지 나는 안 바뀌겠어 하고 또 뻐쩍거리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질질질 끌려서 이제 새로운 거를 딸려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거를 누적으로 표시된 게 이 노란색 라인이에요. 여기서 16%의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때까지 이 변화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6%이 부근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S자 성장 곡선으로 바로 다수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로 확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바로 이 16%에 이제 도달을 한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 전력 중에서 이 태양광과 이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북반구 나라에서 16%에 드디어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1954년도에 처음 태양광판이 하나 설치가 됐고요. 2022년도까지 68년 동안 누적된 이 설치량이 2023년도, 2024년도 딱 2해 만에 지난 68년 동안 설치된 게 다 설치 다 돼버렸습니다. 이런 폭발들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지난 68년 동안이고요. 지난 이제 40년 동안에 이제 더해졌던 이 전력량에서 4테라와트가 이제 더해졌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5년 이내에 바로 주로 이제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서 4.6테라와트가 더 설치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폭발은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막 인류애가 넘쳐나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냐? 자, 여기에 두 사례가 있는데 파란색은 캘리포니아의 사례이고요. 빨간색은 텍사스의 사례예요.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고 텍사스는 이제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부터 해서 바로 이 공적으로다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제 대단히 이런 이제 그 태양광 이 단지를 조성을 하고 다 이제 공적으로다가 이 태양광을 갖다 이렇게 늘여왔어요. 그런데 텍사스는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로 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보니까 이 텍사스가 바로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이 태양광과 이제 풍력의 양을 늘리고 있고 이 배터리 양을 갖다 이렇게 늘리고 있죠. 그래서 이미 이제는 하나의 우리가 당위적인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세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그림에서 지난 1만 년 이전에 굉장히 기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농업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 데 다니면서 이제 식량을 채집을 해오면서 우리는 살았었고요. 기후가 이제 마침내 안정이 되자 그때서야 우리는 농사를 이제 짓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똑같은 면적에서 같은 면적에서 100배의 이제 식량을 생산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오늘날 이 뭐 80억이 살아가는 이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바로 이제 화석연료를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농사 짓던 이 시절에 비해서 약 50배의 이 에너지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더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대한 가속을 해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진 것까지는 좋은데 바로 기후를 갖다가 불안정하게 지금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화석연료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모으느냐? 이 구석기 시절처럼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구석기 시절에 싸돌아다니면서 식량을 모았던 것처럼 이 화석연료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갖고 그렇게 에너지를 모으잖아요. 이게 굉장히 구닥다리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세상은 바로 이 에너지를 농사를 짓는 그래서 내 지붕 여기를 주변에서 바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이 태양광을 베이스로 했었을 때 이 화석연료의 이 시대보다 잠재량으로 따졌을 때 약 100
배의 에너지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이제 우리 뭐 화석연료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수억 년 전에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그 햇빛 에너지를 나무 안에 저장을 하고 그 잎사귀와 그 열매를 따먹었던 또 동물 안에 그 햇빛이 저장이 되고 그게 이제 수억 년 동안 땅 속에 들어가서 압력을 받아갖고 화석연료가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땅 속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화석연료의 양이 어느 정도냐? 그 에너지 양으로 따지게 되면 햇빛이 5일 정도 비치는 양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가 1년 동안 내내 쓰는 그 에너지량이 햇빛이 1시간 비치면은 그냥 다 되는 그 정도 양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술이 시원찮아 갖고 이 햇빛을 제대로 못 사용했지만 이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서 바로 이 지금 내리쬐는 햇빛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은 이 과거의 햇빛, 이 화석연료 태우는 세상이 아니라 현재 햇빛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농업의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거기서 농사를 져서 이게 곡물을 생산을 해낸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거는 이거 저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동을 시켜야지만 이게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 에너지는 어떤 면에서 이 곡물보다도 이 보관의 이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그 순간에 그걸 다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바로 이 에너지에도 바로 이게 에너지를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에도 바로 이 이동성과 이 저장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지금 이 배터리의 가격이 보니까 지금 2010년 이후에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지금 이 설치량은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는 바로 이게 시장의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몇몇 그 태양광이 굉장히 좋은 이러한 지역들은 이미 배터리를 갖다 붙여서 이 항상 일정하게 전력이 나오게 해도 다른 전력원하고 이제 경쟁이 이미 되는 이러한 세상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동성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현재는 우리가 중앙 집중의 이러한 전력망이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에 이런 핵발전이라든가 석탄 발전 그 지역의 환경을 다 파괴를 시키고 송전망으로 다 환경을 파괴시키면서 바로 산업지와 이 도시를 향해서 이 전력이 흐르게 됩니다. 굉장히 불평등한 이러한 전력망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이 분산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뭐 재생에너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분산망이 이게 약점이라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 그 쌩 난리를 치기는 하지만 자, 이것도 기술적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고요. 자,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재생에너지는 바로 그 자체로다가 그건 그 지역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거기에 함께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분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이러한 기업들이 거의 관심을 갖지를 않죠. 이거는 이게 뭐 공장 하나 빵한 거 하나 이렇게 줘 놓고 거기서 이윤을 쫙 빨아들여야 되는데 얘는 온 동네 다니면서 그거를 해요. 그다음에 희소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희소성이 있어야지 이게 이윤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것도 희소성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그 어떤 그런 기업한테 이게 맡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공의 개발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윤이 그 지역에 이렇게 분배가 돼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어느 지역에 이게 우리가 뭐 태양광을 깔아야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건 당연히 그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풀뿌리가 이제 풀뿌리의 민주주의가 강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는 그러면서 이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기후위기 대응의 이런 가속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될 때 바로 이제 녹색의 일자리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 또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자료인데요.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 세계 일자리가 730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이미 1620만 개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만약 우리가 1.5도를 2050년도까지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2050년에 달성한다라고 했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4,200만 명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똑같은 이러한 산업에 이 화석연료 산업과 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이게 돈을 투자를 했었을 경우에 어느 쪽에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냐.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석탄 발전소 거기 노동자 이제 별로 안 들어갑니다. 다 자동화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는 온 동네 다니면서 수리하고 관리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바로 그래서 똑같은 그 투자 자금에 비해 갖고 일자리가 약 3배 더 많은 일자리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1.5도를 막는 경우 얼마나 일자리가 더 필요하냐? 이거를 갖다가 그 그린피스가 매사추세츠대 거기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2050년까지 약 200만 개 일자리가 이 재생에너지 쪽에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재생에너지는 어떤 공단에 들어가는 이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있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저장과 이동성의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항이 많냐? 아직까지도 왜 우리 정부는 저게 뭐 가스발전소 짓겠다라고 하고 뭐 그 쌩 난리를 치냐? 그래갖고 이제 본 자료입니다. 자, 보면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의 건설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LCOE, 그러니까 그 내구 연한 다 될 때까지 들어가는 그 비용으로 따졌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재생에너지 초기 비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가스는 전체 그 균등화 발전 비용에서 그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거는 그냥 적은 돈으로다가 에너지를 빨리 뽑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연료비라고 하는 걸 보면 당연히 알다시피 태양광 풍력은 이건 공짜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제 비싸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보면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가스 발전 이쪽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를 의미를 하냐면 결국 우리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에너지망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세대는 그냥 빨리 해갖고 저렇게 싸게 만들어서 저렇게 전력을 이제 쓰는 거지만 바로 이제 뒷세대들은 이제 이 비용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태양광 이 풍력은 지금 우리 세대가 이 비용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세대가 비용을 치르고 나면 우리의 젊은 세대와 우리의 어린 세대들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가스 발전을 계속 짓겠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우리 세대만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세대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기술의 혁신의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이러한 변혁성도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2018년도에 이제 툰베리가 이제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저렇게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쪼그리고 이제 시위를 했었죠. 툰베리가 뭐라고 했냐. 자, 지금처럼 이대로 이제 가게 되면 결국 자기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기후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기는 자기의 친구, 자기의 가족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의사당에 안에 있는 자기의 이제 그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이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제도와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런 시위를 했죠. 다시 말해서 그 미래의 그 위험 앞에, 자기의 위험 앞에서 지금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져 달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제 툰베리의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해서 당시 유럽의 청소년들이 약 600만 명이 바로 저렇게 이제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 이야기를 만들고 또한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그걸 또한 연대로 표시를 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또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뭐 돈이라고 하는 거 냉정하게 말하면 종이 쪼가리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 담겨놨죠. 저기 써져 있는 숫자만큼 교환할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가 하나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냥 그런 세상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법조문이라는 거 줬다 있고 왜 지켜야 돼? 그럼 그 종이 쪼가리죠. 그런데 우리가 저기 적혀 있는 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믿어버렸잖아요. 그럼 그런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의 그
이야기를 이제 해체를 해야 되고 바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바로 거기에 공감을 받고 저렇게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세상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 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 세상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가 그걸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지구라고 하는 거 아까 물질로 유한하다라고 했어요. 우주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 태양 에너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이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해갖고 이 생태계에 이제 잉여가 생기게 되는 거, 그 잉여를 갖고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구이죠. 자, 그런데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기만 한다? 그럼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태양 에너지로 들어온 에너지만큼이 그대로 열로다가 우주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인간이 배출하는 이 온실가스가 하루에 약 40만 개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가는 거를 못 나가게 지금 딱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온실가스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같이 40만 개의 원폭이 터진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여갖고 지구 가열이 일어나고 기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과 에너지가 다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세요. 자원과 에너지는 끊임없이 고갈을 시키고 있고 온실가스, 오염먼지, 폐기물은 끊임없이 쌓아두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세상은 전혀 순환이 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붕괴 시점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구 환경도 때려부수고 우리의 사회도 이제 때려부숴가면서 그렇게 이제 내달려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유한성 안에서 바로 이제 이 순환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바로 보다 연대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 세상의 하위 구조는 뭐 생산력과 생산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알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파괴력과 파괴 관계를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운동의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구가 붕괴된다.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파괴 관계를 봐야 되는 것이고,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기후 정의의 문제들, 오늘날 이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거는 바로 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소수의 이제 이 부유한 사람의 이 과잉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밑바닥에 있는 이 모든 자원과 이 가치를 갖다 흡수를 해서 다 위로 끌어올리는 바로 이 불평등의 이 구조를 갖다가 붕괴시키는 바로 이 파괴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생산력과 생산의 관계보다도 바로 파괴력과 파괴 관계에 집중을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운동의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옛날에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어요. 많이 못 잡았습니다. 이게 배가 시원찮고 그물이 시원찮아서요. 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배도 크게 만들고 그물의 성능도 좋게 만들어서 고기도 많이 잡고 우리의 이제 삶도 굉장히 부유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또 바다에 나갔는데 이제 또 고기가 또 안 잡힙니다. 이제는 바로 그 바다에 고기가 줄었기 때문에 안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성공 방식이 아직까지 우리는 취해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안 잡혀올 때마다 우리는 더 큰 배를 만들자, 더 좋은 그물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지금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 끊어내고요. 바로 이제부터는 저 바다에 충만한 고기가 지속 가능하냐를 첫 번째 가치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우표에 나와 계신 분이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미국의 인류학자인데, 이분한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인류의 문명의 시작은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이분이 뭐라고도 이야기를 했냐? 연민의 시작이 우리 문명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제시했던 15,000년 전의 인간의 유골의 모습이에요. 우리 대퇴부 뼈인데 이 대퇴부가 나가게 되면 우리가 7주 동안 꼼짝을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대퇴뼈가 온전한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부러졌다가 여기 다시 붙은 뼈 아니에요. 이게 다시 붙었다라고 하는 건 7주 동안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증거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거, 어차피 우리의 인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슬픔과 고통의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거기에 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명의 기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자에서도 이 연민이라고 하는 주변의 그 고통에 대해서 가여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뭐 영어에서도 컴패션, 고통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바로 함께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래서 공동체의 회복성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좋은 이야기네.
그런데 그게 되겠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여러 도시, 전 세계 굉장히 지금 여러 도시들이 이 틀에 의해서 도시를 재구성을 합니다. 그걸 바로 이제 케이트 레이워스의 바로 이제 도넛 모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지구의 물질적 이 유한성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붕괴로 들어가게 돼요. 그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원들은 주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사회적 기반을 이제 말합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물질적 유한성은 넘지 않고 사회적 기반은 무너지지 않는 이 도넛 안에서만이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연대와 협력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넛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제 암스테르담인데, 암스테르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스테르담의 같은 지점을 1971년도하고 2020년도에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1971년도에는 자동차가 꽉 차 있고 미세먼지가 꽉 차 있던 도시였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도시는 저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제 자전거들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의 주요 도시에서 도심부에서의 교통 분담률이 거의 절반을 지금 자전거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서구 애들은 굉장히 이게 막 인류애가 넘쳐나갖고 저렇게 자전거 타고 차도 안 타고 저렇게 다닐까? 쟤네들 시민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살벌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는 애들인데 저렇게 빠른 시간에 개과 천선을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보지는 않고요. 자, 코펜하겐 시에서 실제로 한번 이 도심부에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갖고 한번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왜 자전거 타고 다니나요? 그렇게 이제 물었고 거기에 뭐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뭐 건강을 위해, 뭐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 뭐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거기에 체크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대요. 어디다 다 체크를 했냐? 빠르고 편리하니까. 자, 코펜하겐 시에서 지난 95년 이후에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가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사고는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코펜하겐 시에서 도심부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 시스템들을 엄청나게 잘 깔아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1시간 천천히 타고 와도 우리가 10km 이상 갑니다. 얼마든지 도심부에서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서구에 도심부를 가게 되면 옛날 그 좁은 도로 그냥 그대로 놔둬놓고 그다음에 차 꽉꽉 막히고 그다음에 주차료 무지무지 비싸고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리 같은 경우는 도심부에 대형 SUV 차를 갖다 6시간 주차를 하면 원래 11만 원의 주차료가 나왔어요. 작년 10월 달에 법이 새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3배인 6시간 주차에 33만 원의 주차료가 나오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다시 말해서 도심부에는 아무튼 긴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 차 끌고는 시내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착해갖고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게끔 제도를 만들어 놔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선해져갖고 세상이 좋아졌더라? 그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소수의 그 선한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해갖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을 뿐이죠. 8시간 노동을 하고 주말에 쉴 수 있는 거 누가 착해갖고 우리 그런 세상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우리 논문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공유지라고 하는 거, 공기, 바다, 숲, 하천 뭐 이러한 것들, 이건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뭐 이런 공유지들을 갖다 어디다 뭐 팔아먹는다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아무튼 시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그것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공유지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수지인데 이 하버드 대학교하고 예일 대학교 연합 연구팀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갖고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야, 여기 저수지가 있어. 다 똑같이 이제 물을 나눠주고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몫이지만 그 일부를 남겨두는가를 본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여기 참여했던 사람의 68%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두었대요. 그런데 나머지 32%들은 뭘 거 다음 세대를 생각해 그냥 내가 다 쓰고 말이지 이기적인 사람이었고요. 이 상태 이대로 그냥 이 저수지물을 그냥 운영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4세대가 지나니까 저수지물이 싹
다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다수가 이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이기적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공의지는 박살나더라는 걸 보여줬던 그런 실험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투표를 통해서 정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다수가 이타적이었으니까 남겨두자 쪽으로 투표를 했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수지물이 줄지 않고 지속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네이처 논문 마지막에 있는 문장입니다. 많은 시민은 공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요즘 자연과학 논문이 대단해요. 웬만한 이와 관련된 또 다른 하나의 이와 관련된 또 논문을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야, 여기서는 전 세계 13만 명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뭘 물어봤냐면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당신 수입의 1%를 기여할 용의가 있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에 약 69%의 사람들이 그러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까 저수지물도 68%가 이타적이었잖아요. 인간의 이타적인 이 실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체로 뭐 조국을 위해 네 목숨을 내놔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해서 약간의 그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의 그 이타성을 묻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10명 중에 7명은 이타성에다가 손을 드는 게 원래 공동체의 모습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더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 옆에 있는 동료들도 기후위기 대응하는데 자기 수입의 1%를 기여할 거 같니?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43%로 줄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실제보다 이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너 협력하라보다 항상 이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강요된 경쟁 속에 우리는 시달리면서 살아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매일같이 이 세상에 정말 못된 이야기, 정말 그 이기적인 이야기들 아주 엑기스로 너무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아주 영상까지 잘 해갖고서 뉴스 시간에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세상은 아주 그냥 이기적인 놈들이 그냥 까닥 착한 세상이구나 착각하기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10명 중에 7명이 이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느냐? 우리 인간은 조건부 협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타적이다 그러면 나도 저거 참여를 해서 이타적이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타인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어떤 이런 이타성이 흐르고 있다라고 해도 나 혼자 손해보는 거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타성이 흐른다 해도 내 주변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 역시도 이기적인 걸 선택을 해버리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이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의 그런 이타성에 대한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 어떤 이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거기서 뭐 각자 도생을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날뛰었던 이런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이 지구상에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걸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연대와 협력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그와 관련된 이제 자료인데요. 이거는 영국의 그 기대 수명의 그런 이제 증가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건 그 사회적 기반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수잖아요. 자, 여기서 보니까 1911년에서 21년, 그 다음에 1940년에서 51년 이때 영국은 기대 수명이 가장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때 바로 영국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영국의 그 시민들이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날뛰었으면 영국은 멸망했겠죠. 그런데 내 조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연대와 협력이 이때 가장 최고조에 흐릅니다. 그때 아무튼 뭐 나눔의 문화라든가 막 전쟁 때는 식량 다 배급까지 다 하고 다 그랬었잖아요. 결국 그렇게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서 개인의 그런 어떤 욕망이 굉장히 통제된 그런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가장 기대했으면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위험을 피한다가 아니라 바로 이 위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갈 수 있는 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역시도 바로 우리에게 오는 이 위기지만 단순하게 이 위험을 피한다가 아니라 바로 이 기회를 틈타갖고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세상, 더 멋진 세상을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여겨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던 저 서귀포, 그 이제 고 서귀포의 그 앞바다 범섬의 그 이제 광경을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범섬이 아니라 섭섬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먹구름이 꽉 껴있었을 때, 근데 그때만 우리가 그 먹구름이 껴있을 때 어딘가 그 하늘에 구멍이 뚫렸을 때 그때 저 비 내림이라고 하는 찬란한 현상이 저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오늘날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 늘 좋았을 때 좋은 세상에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좋은 세상인데 그냥 살면 되지 그 세상을 왜 바꿉니까? 꼭 어떤 위기가 오고 안 좋았었을 때 야, 이 세상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세상을 또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실제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낸 존재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저 먹구름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바로 이런 빗내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는 디딤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목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유, 기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열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한번 좀 더 뭐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질문이나 아니면 또 감상이나 말씀해 주시면 예, 더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IPCC에서 예. 제안하는 그 기후 정의에 대한 각국이 이행에 대한 지침 방향 예. 이런 것이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IPCC 자체는 뭐 기후 정의가 굉장히 그 적응 우리가 이제 세 권으로 나오잖아요. 과학 분야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이 있고 저감이 있는데 적응은 거의 뭐 거기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혁적 그 뭐 전환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그냥 저는 뭐 쉽게 말하면 거의 혁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이 적응은 굉장히 어떤 그 정의를 기반으로 한 이 불평등의 그 해소라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이 파괴적 관계라고 하는 오늘날 이 위기는 이거는 어떤 우리 모두의 그가 만든 위기가 아니라 이건 불평등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나온 근본적 그거는 그래서 적응 보고에서 그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근데 질문에 제가 엉뚱한 걸 대답을 한 거 같아요. 질문의 의지가 뭐죠? 있었던 거는 각 국가들에게 각자에게 이건 해라라고 정의를 위해서 지금 이건 해라라는 어떤 지침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IPCC 보고서는 어떤 면에서 그런 원론적인 정의의 관점,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관점에서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 모든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하는 거고요. 철저히 얘는 IPCC 보고서는 그 논문 베이스에 그 연구 결과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팩트에, 네. 그거가 근데 이제 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그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각 나라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건 UNFCCC. 그러니까 기후변화 협약, 우리 캅이라고 하는 그 당사국 회담에서의 가장 핵심의 이슈가 이제 그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각 나라가 그 선진국이 좀 책임지면서 그 이제 그 제3세계에 그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그 돈이 매년 3천억 달러까지 이제 그걸 높이기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주도를 해서 이제 지원하는 자금이고 이번에 브라질에서 결론 내린 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개도국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이걸 제대로 대응하고 그걸 아까 피해 자체가 이제 전면에서 얻어맞기 때문에 그 적응을 하기 위해서 약 1조 3천억 달러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개도국이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어떤 각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그 돈을 모아갖고 이제 하는 거고, 이 1조 3천억 달러는 이 금융의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이 민간까지 다 포함을 해갖고 어떻게 그러면은 이 개도국을 1조 3천
억 달러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후 금융의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다가 이번에 브라질에서 합의를 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 예.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예. 정부가 바뀌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탄소나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이 바뀔 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뀌고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게 제대로 바뀌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관전 포인트를 뭐를 주로 봐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그건 정답이 없고요. 저는 뭐 당연히 저는 뭐 진심이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원전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을 봐야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전선은 거기에 처질 수밖에 없다. 근데 아마 민주당이 그거를 그렇게 할까? 저는 이제 그 진심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뭐 거기에 있어서 지금 뭐라 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지금 뭐 내년에 저기 뭐야 유럽이 탄소국경 조정제도 그거 이제 실시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준비들이 거의 지금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아리백 이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그냥 국제 시장의 이 질서가 그쪽으로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 대응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수준 아닌가? 근데 전 그거 갖고서는 뭐 택도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굳이 부닥쳐서 싸우지 않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하지 않고 리뉴어블 에너지에 집중적인 성장을 시키겠다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이제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저 역시도 이제 처음에는 그걸 굳이 뭐 문제로 삼아야 될 거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 뭐 한 4, 5년 동안 이렇게 지켜오면서 보니까 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재생에너지에 굉장히 잘 갈 수도 있고 훨씬 더 확대를 시켰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았던 근본 원인은 저는 원전의 지금 저 마피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들이 이쪽을 너무나 짓밟고 들어와서 아마 여기 뭐 기후변화 강연들 해보시고 다 뭐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어디 가서 강연을 하든지 대한민국 모든 시민은 재생에너지를 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다 해요. 그 다음에 원전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다 한마디씩 다 합니다. 이거는 저는 정말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그러고, 끊임없이 저런 식으로 지금 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만 강조를 해갖고서는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싸움이다. 이거 전면으로 맞붙을 수밖에 지금 없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독점 맞은 것 같아서. 네, 아까는 지금 원전하고 재생 같은 경우에 네. 물리적으로 좀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원전 논리들이 계속 우리 이제 전력 수급 이제 전력은 계속 싼 전기로 어쨌든 수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원전인데 근데 지금 보자면 지금 원전 재생이 뭐 좀 저하되긴 했지만 우리도 누적되어서 실제로 요번에 이제 봄가을 같은 경우는 필요한 전력 공급들 부분들이 재생이 많이 보완을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뭐 전체적으로 전기 가격 부분들에 있어서도 크게 이제 보완을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원전 쪽에서도 우리가 원전 마피아 얘기를 했지만 그들도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그거 막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원전 믹스를 이제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믹스를 그렇게 원전하고 재생을 아주 평화롭게 공존해 갈 수 있는 그걸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재생이 늘어나니까 이 원전이 지금 출력 제어들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5%도 채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 그러니까 점점 이게 조금만 더 늘어나게 되면 30, 40 올라가기 쉽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또 지금처럼의 얘기들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물리적인 이제 충돌이 올라와서 어차피 부딪힐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논문으로도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늘어나는 나라, 그다음에 원전하고 이게 서로 이게 반비례로 이게 가는 그 아주 그 뚜렷한 이게 서로 이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원전은 줄어들고 이게 원전이 늘어나면 이 재생에너지 줄어드는 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논문으로다가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무튼 피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우리 이때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이 핵발전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위험과 그 혜택이라고 하는 그 논쟁이었는데,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세대는 에너지를 썼는데 이거 핵폐기물 우리 다음 세대는 걔네들은 이익은 하나도 없이 위험을 끌어안고 살잖아. 그러면 이제 그럼 뭐 불 끄고 살래? 또 이제 이 혜택의 문제가 있고. 결국 그 논쟁이었는데 이제는 저는 그냥 시장의 논쟁으로 들어가도 압도적으로 이제 이길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에서 짓고 있는 그 원전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58개인데 중국에서 27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출로다가 되고 있는 게 22개인데 그 20개가 러시아제예요. 그 다음에 이게 2개는 영국에서 짓고 있는 거 2개가 프랑스제가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게 가격 경쟁력으로 붙었다면은 지금 러시아제한테 이길 방법이 없고, 기술적으로다가 제가 알기로다가도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기술적으로다가도 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제한테 가격도 밀리고 기술도 밀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서유럽이 이제 안보상으로 러시아제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시장만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뭔지 몰라도 이명 계약으로 웨스팅하우스랑 그게 유럽 쪽은 아예 못 들어가고 나머지만 한국이 들어갈 수 있다. 어디에 지금 러시아제한테 밀려? 전 세계 지금 보세요. 다 지금 당장 다 러시아제인데 도대체 어디가 갔다가 그냥 안보적으로 다 러시아제를 설치를 못하는 곳만 이제 한국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도대체 좀 얘네들은 뭘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기 뭐 제가 건설 중인 핵발전 2013년도에 프랑스의 아레바라고 하는 이 회사 핀란드 핵발전 짓다가 파산해 버렸고, 미시시피 이거 튀르키예 짓다가 철수했고, 이거 지금 러시아가 들어가서 짓고 있고, 히다치가 짓고 있던 거 이거 이제 히타치가 이거 철수해버리고, 이거 다 매몰 비용 처리해버리고 그냥 다 나와버렸거든요. 이건 지금 프랑스가 들어가갖고 지금 짓고 있는 거고, 도시바 잘 알다시피 웨스팅하우스 이거 인수했다가 모기업이 그냥 분해가 돼버렸잖아요. 워낙. 아니, 이렇게 다 이게 파산하는 기업인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경수로 이쪽 이야기 잘 안 하고, 이 소형 모듈 이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참 봤더니, 지금 이게 원래 이때까지 우리가 경수로, 한국형 경수로는 이게 출력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거는 출력이 크면 클수록 효율이 이제 좋아지니까 그렇게 출력 키우려고 했었는데, 뜬금없이 이제 이게 출력을 작게 만들겠다라고,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이거 잘 모르지만 빌 게이츠가 쓴 책 그거를 보니까 이게 모듈이 그거더구만. 공장에서 지금은 가서 시공을 하면서 이제 져야 되는 거지만 이 모듈 공장에서 쾅쾅쾅쾅 찍어내면, 그렇게 하면 그래갖고 대량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내갖고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 가격을 낮추려면 한 이제 수만 개 이제 찍어내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빌 게이츠의 그 책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냥 동네마다 이게 안전하고 짜끔하고 그래서 그냥 동네마다 하나씩, 그다음에 공장마다 다 하나씩 옆에,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수만 개가 이제 깔려가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송전망에 이제 그 옆에다가 바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보면 어디다 설치를 할 거냐, 안전하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자체 투표를 해갖고 그 동네에다 가서 우리나라는 보면 저기 석탄 발전소 빠지는 데다가 이거 SMR 한 10개 묶어갖고 또 송전만 통해서 도시로 보낸다는데 빌 게이츠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보면은 이거 송전만 필요 없이 그 동네에다 박으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지자체 주민투표에서 찬성 50% 넘는 지역에서 찬성 투표율이 높은 지역부터 설치를 해야 되고 원자력 공학과가 있는 그 가운데다가 그 대학 서울대 한복판에다가 하나 딱 세워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듈의 생산이라고 하는 거 전 세계가 이게 수만 개를 찍어내려고 하는 전 세계가 과연 이 SMR을 그렇게 다 그렇게 동네마다 하나씩 그렇게 하겠다? 이제 지금 태양광이 저렇게 싸지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이거 굉장히 이거 이상한 이야기다. 전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거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 없이 시장에서 이미 예. 판단이 나 있으니까 굳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갖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무엇으로 이거를 이제 대체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보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이 태양광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 이제 초기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분산망을 이제 깔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그냥 기존의 시스템 원전은 기존의 시스템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지금 새로 이거를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이 비용들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러가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의 이 저항성이 지금 먹혀 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뚫느냐? 저는 아까 결국 이거 우리가 원전이나 지금 가스발전 이제 석탄발전소를 뭐 새로 뭐 건설을 하자 소리는 안 하겠지만 가스발전이나 저 원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 미래 세대한테 저 비용을 다 떼내기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뭐 독일 같은 데 보면은 막 재생에너지 비율 50% 이상이 넘고 막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앞으로 한 30년 후 막 이렇게 되었을 때 독일의 아이들은 그 공짜의 에너지를 갖고 자기들의 산업을 설계를 할 것이고 우리들은 다 미래 세대가 그 비용을 지게끔 그렇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바로 그 에너지에 대한 비용을 다 들여가고 걷다 핵 폐기물 나와 미세먼지 쏟아져 막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그 산업을 설계를 아니 이렇게 이기적인 세대가 어딨어. 그래갖고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한번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세상은 아까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서사들을 어디에서 만들 것이냐. 저는 이 문제는 그래서 바로 미래 세대한테 이 모든 이 비용의 이 부담들과 그 피해를 갖다 다 넘기려고 하는 게 우리 세대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뭔가 이 문제를 좀 주장해 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장 메커니즘이 대한민국이 지금 원전의 시장은요, 이건 시장이 아니죠. 이건 소비에트 관료 시스템이에요. 지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79년도에 뭐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80년에서 지금 몇 년이 지나서 한 45년, 이 정도 산업이 45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전자, 기계, 화공 뭐 이런 모든 산업들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정부가 그 국가연구소에서 그런 뭐 기본적인 뭐 설계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줬지만 지금 우리 저기 뭐 산업들이 다 자기네들이 연구소 다 만들고 다 그 투자 자금 다 모아서 공장도 짓고 해서 다 지들이 알아서 다 하잖아. 근데 이놈의 원전은 4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나 뭐 사업을 하려고 지 부모한테 저기 60 넘은 그 부모한테 가갖고 뭐 또 저기 무슨 저거 뭐야 뭐 사업 자금 달라고 징징징징거리면서 지가 아니 능력되면 지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지가 투자 자금 다 모아 갖고 지가 그렇게 져갖고 거기서 이윤을 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지금 다 정부가 다 보증해주고 다 지원해주고 연구소부터 해갖고 다 우리 세금으로 지금 조 단위의 돈들이 지금 저렇게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지를 하는 저건 소비에트적인 관료 시스템이 아니라 저건 시장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거는 완전히 소비에트 관료 시스템에서
겨우겨우 지금 연명하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돌리고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싸고 이런 건 사실이지만 새로 짓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건 분명히 이건 소비에트적인 이 관료 시스템이 아니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시장의 메커니즘으로서는 그래서 쟤네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정치권의 저런 로비를 무지막지하게 저렇게 해대는 이유. 저거는 저 관료 시스템이 지원 안 해주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산업이다. 4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 부모한테 40이 넘은 놈이 40살이 넘은 놈이 아직까지도 징징징거리면서 부모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 그 산업이 바로 저는 원전 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놀란 게 하나 있는데 한 달 두 달 전쯤에 원자력 연구원장을 만났습니다. 예.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원자력 연구원에 연구원이 2,000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 산업은 뭔가 기술 개발이나 뭐 시장의 그 합리성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어쨌든 원자력 기술과 관련돼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거하고도 매우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장 같다. 뭐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하지 않아야 될 그 사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진출돼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 뭔가 페이스북에서 뭐 원전과 같은 이런 뭐 논쟁이 있었고,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UAE에 그 설치됐던 그 원전, 근데 지금 한수원에서 뭐 1조 원 더 달라고 한전에다가 소송 걸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비용이 이렇게 되면 1조 원 뭐 그렇게 되면 이거 거의 남는 거 없는 이런 장사했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기사들이 뭐 링크가 이제 오갔던, 거기에 이제 원전을 찬성하신 분이 거기다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 그래도 거기 일자리가 생겨서 1년에 3억 원씩 그 돈 받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야, 그래서 이분들 생각은, 이 원전 하시면서 이분들 생각은 도대체, 아니, 세금을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나눠 먹고, 이 정신 상태가 이거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다라는 좀 그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원전 시장 자체가 경제 논리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 특징이 경수로하고 중수로까지 했어요. 그 이유가 핵재 처리해서 원자 폭탄 만드는 그 능력 만들려고 해서 중수로는 자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재처리 해야 될 걸 그 국제 IAEA가 잘 관리를 못 한대요. 경수로는 뭐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 바꾸고 해서 관리가 쉬운데. 그래서 시장 논리로 시작된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원자력 발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게 걸려 있으니까 끝까지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는 그것을 이제 해체 쪽으로 시장을 틀어서 기존의 원자력 인력들도 저 엑시트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더 이상 이제 국가 자금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끊어야,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 경쟁력이 없어서 사라질 거 아니냐. 그렇게 봐서 분명한 것은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을 때 경제성 시장 논리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다. 그래서 경제성 시장 논리조차 지금 못 갖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갖지 못했고, 그래서 그 퇴출도 경제성 시장성이 없는 것들을 전제로 뭐 얘기하는데, 뭐 비즈니스적으로 해서 이제 존재하지 못할 거가 아니라 원래 존재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극력 저항을 하기 때문에 원전 해체나 이런 걸로 해서 테러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여태까지는 근데 경제성 논리를 가지고 아니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맞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번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던 그 저기 대선 상황에서 그 원자력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당히 세련된 책자를 만들어서 원자력이 왜 우리한테 필요하냐 이런 거를 한 뭐 꼭지로 한 20개 만들어 가지고 장수로도 한 20장 뭐 한 20-30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팜플렛 수준을 넘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저기 뭐야 국힘당이나 그 윤석열 이런 사람들 쪽에 그렇게 넣어서 자기들이 어떤 위치를 가지려고 그만한 돈도 있고 또 그것을 할 만한 기획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조직력이 꽤 있는 그런 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순전히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해서 전기 팔아서 그 돈으로 뭐 하는다라면 모르겠는데 다 그게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 원자력 문화재단이니 뭐 이런 데서 대국민 그런 거부터 해서 그래서 그게 다 그러니까 지들 능력이 되면 그냥 완전히 그렇게 시장의 논리에 맡겨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 수 있으면은 저는 해보라는 쪽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거의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가 제가 소비에트 관료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세금이 아니면은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그러한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이 원전을 유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나라들을 보면 다 원자 폭탄을 갖고 있는 나라죠. 일본하고 우리만 빼놓고는 지금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그다음에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 다 이거 원폭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고 어느 정도는 그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핵 발전소 자체를 갖다가.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순전히 이제 경제적인 이 이유로다가 이거를 갖는다. 저는 이제 새로 짓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는 굉장히 이제 이거는 시장의 논리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뭐 SMR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택도 없는 이야기다. 빌 게이츠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한국은 뭔가 뭐 거기에 좀 있을런지는 모르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에 대해서 저는 SMR도 아마 그 지역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SMR을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지역에 집어넣을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요. 지금 저기 당진에 이제 그 석탄 발전소 빠지면 거기다가 저 SMR을 한 10개 쌓아갖고 그래서 그 송전만 통해서 지금 보내겠다?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 예. 진해서는 허용할 리가 없죠. 뭐 원자력 발전이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예. 아니, 저는 좀 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늦긴 했지만 빨리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근데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막 그 재처리를 미국으로부터 승인 받는 거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게 꽤 크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중수로도 있잖아요, 그죠? 중수로에서 나온 녀석들은 바로 무기화 가능한 놈들이라서 이참에 하여간 장기 전략으로 지금까지 나온 중수로 쓰레기는 어디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일본이든 미국이든 그쪽에 재처리 시키고 우리는 경수로만 남기는 거 그런 식의 전략도 한번 장기적으로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국 사회가 워낙 아직까지도 겨우 정치 지형은 이제 우리가 진보적인 세력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기존의 이제 경제적 그 기득권 세력들 이놈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 토목 건설업자와 원자력 마피아가 한 덩어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떤 흐름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막 우리가 뭐 원자력 수출 어쩌고 뭐 이런 분위기 거기다가 막 재처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막 그쪽에 업어가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좀 잘 깼으면 좋겠고 그거는 뭐 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깰 거고 또 하나 보면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내세우는 막 그 희망 회로 중에 하나가 북극 항로가 이제 막 뭐 1년 내내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다 공면하는 길인데 그래서 이게 아직도 우리가 그 이른바 성장에 대한 그쵸 탐닉 그다음에 그게 대한 그게 모든 다른 논의를 앞서가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금 북극공로에 생존을 지키자 막 이런 캠페인하는 한쪽에서는 북극항로 열린다고 막 좋아하고 이런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도 힘들지만 정말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조천호 박사님이 몇 년 전까지 상당히 비관적이다가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다 힘을 모아서 이거를 갈아엎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모아야 된다 이런 게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우리 그람시처럼 그렇죠 문화적 진지를 부족해서 그런 장기적인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중수로부터 한국에서 뿌리를 뽑아버리자. 그러니까 오히려 역공으로 했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
저기 재처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아니 북극 항로 이거 물론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걸 우리가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화 운동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가 탄소 중립 때문에 각 지자체들의 그 2차 예, 네. 하던 것만 끝내면 안 될까요? 예. 네, 지자체들의 지금 탄소 중립 정책이나 그 아리백 정책들을 이제 좀 들어보면 다 지산지소지 원자력 얘기는 전혀 안 꺼내요. 예. 원자력에 의존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각 지자체들은. 그래서 지자체 각 지역 기반의 그야말로 분산 에너지 중심으로 가게 되면 원자력은 설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얘기한 처럼 이 원자력 마피아들이 어떤 압력을 놓고 그걸 구조화시키려고 하는 것만 막으면 그러니까 남이 지역에 설치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 우리 지역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대체 기술을 니들이 개발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다. 일단 우리는 중수로 걷자부터 하자고. 그런 운동.